지금부터 2022 CUK 국제학술대회의 세션 2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 2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의 사회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노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2022 CUK 국제학술대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자분들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 2에서는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윤승준 소장님,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의 장수철 소장님,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의 이장민 소장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의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윤승준 소장님께서 고전교육을 통한 교양교육의 본질 회복, 단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승준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의 윤승준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전교육을 통한 교양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넓은 주제여서 구체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학교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고전교육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고등교육 환경이 바뀌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전 읽기 자체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 교육에 대한 좀 논의 자체가 새롭게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고전 읽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성찰을 위해서 단국대학교는 어떻게 고전 읽기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전 읽기 교육이 교양교육의 본질 회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토대는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 읽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 103세십니다. 근데 올해 중앙일보에 100세 칼럼이라고 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계신데요. 지난 5월 달 세 번째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젊으셨을 적이죠. 1970년대, 80년대 기업의 신입사원들이나 임원들 연수 특강을 하러 다니셨었는데, 그때 삼성그룹에 가서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하면서 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던 모양입니다. 대학 다닐 때 한 10권 정도 고전적인 가치를 지닌 책을 읽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질문을 던졌었는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5권은 읽은 분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또 역시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독서를 하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과장 정도 직급 승진할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주어진 일만,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이상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닥쳐올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빈곤을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게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육이, 대학 교육이 사실은 빠른 급속한 어떤 그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전공 교육에 어떤 전문적인 전문인 양성에만 지나치게 애써왔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인문학 기반에 대한 고전에 대한 읽기 교육이 좀 너무 소홀히 되어 왔던 게 아니냐. 그래서 독서의 정신적 기반 위에서 전공 분야의 학문을 쌓아가는 전통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고전 읽기,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상 오늘날 대학 교육이 그런 기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전 읽기 교육은 미국 대학에서 꽤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17년도에 컬럼비아 대학의 존 어스킨 교수가
진정으로 교육받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의 위대한 작품들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권씩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우등 교양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등 교양 과정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100년 넘은 전통이 되어 왔고 현대 문명,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교과목과 함께 미국 대학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허친스 총장이 1930년, 그러니까 29년이죠. 30살의 나이에 1929년에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아들러의 도움을 받아서 위대한 저서 읽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허친스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젊은 나이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학점 안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지적인 탁월성, 도덕적인 탁월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고전 읽기를 통해서, 위대한 저서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친스 총장 자신이 학생들과 함께 매주 2시간씩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시카고 대학의 위대한 저서 읽기 운동이 상당히 미국 대학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쳐왔죠.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허친스 총장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커다란 도전적인 과제가 되면서 또 고전을 읽고 나면 거기서부터 뿌듯한 보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시카고 대학의 전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에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그 총장님이시죠? 이 크넬로스 총장님이 내한하셔서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고전 읽기 교육에 대해 소개하신 바 있는데, 그때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전공도 없고 시험도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4년 동안 200권의 고전을 읽는 게 전부인 그런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교육, 가장 미래에 잘 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런 소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1930년도에 선정한 고전 200권을 지금도 똑같이 읽고 있다는 것.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은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오늘날 사회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 그런 이전에 나온 책들을 가지고 읽히는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가장 잘 대비하는 대학이라는 그런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 카네스 총장은 이게 리버럴 아트 패러독스다. 이게 인문 교양 교육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고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요소에서는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냐.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한테 인터넷 검색하지 않게 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지 않게 하고 오로지 고전을 가지고 고전을 읽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가장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선정된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고전 교육이 지니는 가치를 아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대학, 어찌 보면 고전 교육을 가장 잘하는 대학의 케이스가 콜롬비아 대학, 시카고 대학, 세인트 존스 칼리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국 대학에서 이런 대학들의 영향을 받아 고전 교육을 실시하고 확대해 오다가 1960년대, 70년대로 넘어들면서 사실은 고전 교육에 대한 읽기 교육이 상당히 쇠퇴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실제로 읽는 그 텍스트 자체가 대부분 유럽의 백인 남성 작가들이 저술한 그런 책을 대상으로 읽기 때문에 최근에 등장하는 젠더 문제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요.
또 미국에서 이런 코어 커리큘럼으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의무로 수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 분야, 특수한 전공 분야, 전문 분야의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미국 대학에서 고전 일기 교육은 조금 쇠퇴 일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이 가지고 있는, 고전 읽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전 읽기 교육이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대를 중심으로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런 여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이렇게 고전 읽기 교육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에서 고전 읽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고전 읽기 교육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은 고전 자체, 책을 읽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읽는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심화시키고 자기 이해를 더 확장해가는 그런 원동력을 바로 이 고전을 통해서, 고전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교양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전 읽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대학에서 고전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문화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독서 환경이 많이 바뀜에 따라서 고전을 향유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책을 붙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환경이 됐죠. 여러 가지 욕이 많은 환경이 되면서 고전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전 읽기 교육은 우리 가톨릭 대학의 이원모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것을 위한 도구적인 방식으로 독서 교육이, 고전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고전 교육은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의 가치를 성찰하고 실현하는 가치관 교육으로서의 어떤 인성 교육이 되어야 된다. 고전 자체를 통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독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된다든가 아니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된다든가 이런 수단적, 도구적 방식의 어떤 교육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전교육, 독서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주 고매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고전교육의 목적, 정체성이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통용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있는 김조한 교수는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아주 현실의 고통, 이 고통의 상황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전 읽기 교육이 그냥 상하탑 안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현실적인 쓸모가 있는 그런 무기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고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지만 사실은 원론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고전 읽기 교육을 재정립한 다니엘 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대체 이러한 위대한 작품들을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이 고전적인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언제 접하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접하는 시기, 잘 아시겠지만 고전을 읽는 과정 속엔 너무 어려우면 읽다가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뒤늦게 고전을 찾아 읽으면서 그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진작 읽지 못했을까 이렇게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결정적 시기에 맞춰서 이 고전이 한 개인의 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다니엘 벨 교수는 그것이 바로 이 젊은 시기, 대학생 시절 젊은이들이 그 위대한 작품에 접해서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지적인, 도덕적인, 긴장된 충격을 맛보면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해서 대학생 시절에 이 고전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고전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단국대학교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단국대학교는 2020학년도에 학사구조 개편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교양교육대학을 자유교양대학으로 통합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단국대학교는 뭐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지식, 종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공동체의 정의와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유인 양성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넓은 교육, 깊이 있는 교육, 견실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2019년까지 진행하던 교육과정을 2020학년도부터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3년도 내년에 한 번 더 개편할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변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고전 읽기 교육이 학생들 필수 교과목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저 읽기라고 하는 교과목을 공통교양의 필수 과목으로 편성한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교양교육에서 고전 읽기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킨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명저 읽기 교과목을 필수로 편성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 가장 본원적인 축적의 시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위대한 고전, 명저를 접하게 함으로써 인류가 여태까지 축적해온 가장 우수한 지적, 문화적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교과목을 신설을 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고전이나 명저에는 특정한 쓸모, 어떤 전공 지식이나 기술을 위한 어떤 그런 쓸모를 위해서 가다듬어지지 않은, 또는 그런 지식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듬어지지 않고 그에 걸러지지 않은 지식의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지식의 바다, 원이야, 이것을 학생들한테 직접 경험해서 스스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그런 취지에서 이 명저 읽기 교과목을 필수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임스 얼서라고 하는 작가의 가벼운 나날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빌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네드라한테 하는 말이죠. 최고의 교육은 오직 한 권의 책을 아는 데서 온다. 최고의 교육은 오직 한 권의 책을 아는 데서 온다. 어찌 보면 가장 순도 깊고 또 균형 잡힌 그런 교육이 바로 이 한 권의 책을 잘 소화하는 데서부터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상당히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삶의 과정에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찌 보면 한 개인의 생애사에서 최초의 자기교육의 체험이고 가장 궁극적인 자기교육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읽은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깨치게 하는 이런 교육이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자기교육의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이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가다머가 했던 이야기죠. 교육은 곧 자기교육이라는 겁니다. 도야는 자기 도야고, 그런 점에서 그런 자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위대한 저서 고전과의 만남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명저 읽기 교과목을 신설했고요. 그런 목적 아래, 그런 취지 아래 명저 읽기는 책을 읽고 읽은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그것을 생각해서 정리해서 글로 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한 인간이 어찌 보면 가장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뭐 이런 취지에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실제로 이 교과목을 인문사회 자연계열 3개의 교과목 코드를 부여해서 다양한 분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읽히고자 하는 권장 도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읽힐 책을 선정하고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추가로 학생들한테 더 읽힐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개 한 학기 동안 2권에서 3권 정도의 책을 선정해서 읽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토론하고 쓰게 하는 그런 과정이 주된 학습 활동이 되고, 교육 내용은 교수님들이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끼리 스스로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필수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운영된 사례를 보시면 매 학기 한 60여 개 분반이 개설이 되고요. 양 캠퍼스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4학기 동안 2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면 250개의 강좌가 개설이 되고 8,841명의 학생이 수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죠. 그러니까 매 학기 한 60여 개 강좌, 그리고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교과목에서 읽히는 저작들이, 명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권장도서에서 책 읽기 서목을 선정하는데, 인문, 사회, 자연, 그러니까 인문 분야가 아무래도 많은 분반이 개설되기 때문에 다루는 서목도 많고요. 자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루는 서목도 적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고전적인 그런 저작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과목이 그런 취지 또 그런 방법이 제대로 균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매 학기 2차례 이상의 교강서 워크숍을 매년 매 학기 진행해 오고 있고요. 작년이었죠. 작년 말 올 초에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의 어떤 사례 발표만이 아니라 타 대학의, 특히나 이제 성균관대학이나 경희대학의 고전 읽기 교육 사례를 담당하시는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 다른 대학의 교육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학교의 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그런 과정을 교강서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고전 읽기 교육과 관련한 그런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인문 고전 교육과 관련해서, 2021년에는 사회과학 고전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는 자연과학 고전 교육과 관련해서 학술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산출된 그런 그 결과물들을 교수님들이 논문들로 발표하셨고요. 이번 달에 6월 달에 그 성과를,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 고전 읽기와 관련된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묶어서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교육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교수님들의, 교강사 선생님들의 연구고요. 학생들의 어떤 고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용 컨텐츠들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그 대상으로 하는 서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해제를 학생이 묻고 교수님이 답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매년 한 차례 한 권씩 문답식 해제 책을 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5편의 도서를 대상으로 문답식 해제 1권을 냈고, 올해는 12편을 대상으로 해서 제2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3권이 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한테 이 고전에 대한 어떤 접근성, 요즘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각적인 그런 측면에 상당히 그 민감한, 또 거기에 또 친숙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그 고전에 대한 이해, 또 읽고 생각하던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서 토론 모임을 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학기에 2차례 정도씩 독서 토론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부터 향연, 국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전들을 가지고 같이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학생들과 함께하는 작업은 책에 대해서 학생들이 읽고 토론을 같이 하는 그런 경진대회 비슷한 것이죠. 독서 토론대회를 작년에 1회를 개최했고요. 올해 2번째 독서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주제는 뭐 우리 사회에 어떤 아주 최근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독서 토론대회를 진행합니다. 물론 읽는 책들은 고전적인 고전 도서지만 이슈는 고전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거기서 건져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독서 토론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문학에 대한 그 수요는 지역사회, 특히나 이제 실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 교양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역사회 인문 교양 강좌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대단히 아주 열광적인 호응을 보이신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간에 끊겨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줌으로 접속해서 참여하시는 걸 보면 대단히 인문학에 대한 교양에 대한 고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이런 인문교양 강좌는 대학의 어떤 그런 컨텐츠 또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그런 차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하고 아주대학교하고 같이 교강사진을 공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의 대학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고전교육이 실제 교육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고전교육의 성과를 진단하는 진단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진단도구는 4개의 분야, 독해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 창의 역량,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 이런 4개의 분야의 22개의 문항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고전교육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이 고전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교육 성과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매 학기 사전 사후 진단을 통해서 성과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지난 2021학년도 2학기까지 4학기에 대한 교육 성과를 진단했고 이번 학기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독해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이나 창의 역량, 문제 해결 효능감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고전 교육에 대한 아니면 학업에 대한 상황적 개인적 흥미까지도 다 매 학기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교육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고 또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교양교육을 학생들하고 한 지가 한 20년이 훨씬 넘었죠.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실제로 학생들하고 접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대학에 온 것 같은 대학 교육 같은 교육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명저읽기라는 수업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다른 교양 과목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학 교육 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이 고전 읽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읽기 교육이 학생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국대학교에서는 이런 고전 읽기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고전 자체 미세한 하나의 한 작가 한 저자의 특정한 텍스트 하나에 몰입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평 내지는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계 지성사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 과목을 내년부터 편성해서 가르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저읽기 교육이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세계 지성사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 과목은 좀 거시적인 접근이 돼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고전 교육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고전 교육과 관련한 고전 읽기 교육과 관련한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고전 읽기 교육, 고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맨 앞에서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록히드 마틴의 그 노만 어거스틴 그 전 CEO죠. 최고 경영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기업이 이 대학에 원하는 교육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과학이나 공학에 뛰어난 역량을 지니면서 현실적으로 아주 실무에 밝은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대학에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런 능력을 지닌 직원의 배출은 어찌 보면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방정식만 가지고 수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외국어라든지 경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역사나 지지에 대한 남다른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위치하는 정부 관료나 아니면 기업의 리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위대한 작가, 극작가의 어떤 작품들에 묘사되어 있는 거기에 등장한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런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교육은 추가되는 것으로 있으면 좋은 것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누구나 좀 다 갖춰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성대학교의 손동현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고전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자기 형성적 삶의 도정에 필수적인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이자 그 내용을 제공해주는 영양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이 오히려 어찌 보면 교양교육이 그래서 이 고전교육이, 고전읽기 교육이 교양교육의 본령이고 핵심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전교육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단국대학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교양교육의 이런 내용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지지, 의지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대학 총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그런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밑에서 실제 일하는 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이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나 주요 보직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임기가 바뀌게 되면 그런 교육이 철학 비전이 학교의 어떤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사실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이나 세인트 존스 칼리지처럼 100년 이상 그런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의 어떤 그런 장기적인 교육의 비전, 철학, 여기에 대해서는 총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구성원들의 의지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적에 저희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 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지원 사업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고전교육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의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내적으로 이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더없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 연구 과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그 연구 과제 역시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연구 기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님의 의지나 대학 구성원의 의지 또 여건들 이런 것들이 두루 다 갖춰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전교육과 관련한 어떤 교육이 학교 전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의지에 뒷받침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강의실 모습입니다. 강의실 여건이 최근에는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전교육은 사실은 그냥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책을 읽은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어찌 보면 고전교육은 가장 쉬운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교육은 사실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교육입니다. 대학이 학령기부 감소가 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고 평가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학으로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문제.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냥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이 과연 어떤 대학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양질의 교육을 해서 평판이 좋은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고전 읽기 교육은 교양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드는 그런 원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순준 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불리며 디지털 세상의 도래를 목전에 둔 현 시대에 인문학 분야에서 고전 교육, 특히 고전 읽기 교육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발표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궁금증이 저 개인적으로 생겼는데 시간상 질문 들어온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고전 읽기는 오늘날의 읽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의 컨텐츠가 교양 교육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읽기의 태도, 교육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이 질문이 왔는데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고전 읽기의 태도,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필수로 이수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다른 책 읽기도 싫어하는데 특히나 이제 시대적으로 좀 떨어진 고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뭐 읽기 싫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읽다 보면 제가 이제 매 학기 한 강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읽다가 보면 학생들 가운데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열심히 있는 학생이 있고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시간만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한 거 또 준비하고 쓴 것들을 이제 발표를 시킵니다. 근데 발표시키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미리 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생각이 깊고 잘 읽은 학생의 글을 좋은 사례로 먼저 발표를 시킵니다. 그럼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은 학생이 깊은 생각을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고전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고전은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낯선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낯선 지명과 낯선 이름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한 50페이지, 100페이지만 읽어가면 끝까지 읽게 되는 것이 고전이다. 그러니까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만 읽을 수 있는 참을성을 기를 수 있으면 그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것을 견디는 것, 그리고 그런 낯선 것을 통해서 내 지평을 넓혀가는 것, 그게 나를 개발하는 자기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나 교육의 어떤 중요성, 의의 같은 것들은 사실은 방법론 쪽에서 보면은 학생들 스스로 동료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낯선 곳에 자기가 노출됨으로 해서 내가 나의 영역을 더 확장해가고 넓혀갈 수 있는, 성장해갈 수 있는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한 학기 수업 과정 속에서 깨칠 수 있게 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발표를 위해서 윤승진 소장님과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장수철 소장님께서 과학교양교육과 생명과학의 두 가지 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수철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소장 장수철입니다.
예, 지금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네, 뭐 제가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교양교육연구소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뭐 교양교육이 그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양교육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꽤 깊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찾아서 하는가 뭐 이제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좀 모델이 다른데요. 제가 뭐 몸담고 있는 것이 이제 연세대학교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1932년에 이제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옛날과 오늘날의 이 사상의 화충, 이 화합, 뭐 화목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학문의 전통을 동반해서 실용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요즘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좀 다가오는 그 교양교육의 그 이념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불어서 그 1961년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요람에서도 통제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교양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이전에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통제교육이란 용어를 쓴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옳고 그른 것, 그다음에 선과 악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예, 저희는 뭐 이런 그 과거에 꽤 괜찮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양교육의 그 생각을 갖다 잘 정리한 그런 전통이 연세대학교에 있구나 이제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2020년도 홈페이지의 교양교육은 저렇게 아주 단촐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이건 뭐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연세대학교만의 그 교양교육에 대한 그 철학이 좀 확대 발전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우리나라의 교양교육의 그 현황과 비교를 했을 때 연세대학교가 뭐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고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지를 봤을 때 많은 대학에서 과학, 수학, 교과목 수강 없이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교육에서 이것을 꼭 수강하고 졸업을 해라 이런 식의 그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과학을 교양교육에서 포괄하고는 있으나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잘 뜯어보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교양교과목을 수강하면 되고 과학은 안 해도 되는 그런 허점들이 곳곳에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거의 과학 또는 수학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이 되더라. 더불어서요. 실험을 포함하는 과학 교과목을 갖다가 수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아마 국내 한 군데라도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결코 미국이 모든 것의 그 본보기는 아니겠지만 이 과학 교양으로서의 과학 교육에 관한 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 없이 실험을 포함한 과학 교과목 하나 이상 듣고 졸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양 교육으로서의 이제 과학 교육은 상당히 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양으로서의 과학 교육. 제가 어딜 가든지 요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전공이 생물이다 보니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교양교육연구소에서는 이런 뭐 몇 가지 일을 좀 전에 이제 단국대의 연구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수학과 교양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저희 연구소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양으로서의 과학 교육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양으로서의 과학 교육은 뒤에 이제 얘기가 쭉 나오겠지만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과학적이라고 하는 방법,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과학이 제반 영역의 과학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연구나 교육을 통해서 쌓아왔던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과학의 내용도 배우는 것을 학생들한테 같이 권장해야 돼요. 뭐 과학적인 방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쥐한테 먹이를 주는데 쥐가 이제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레버를 누르고 한 10초 있다가 떨어지게끔 만든 거죠. 이게 쥐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레버를 눌렀는데 안 나오잖아요. 먹이가 막 돌아다녀요. 내구탱이를 돌아다니면서 코를 박거나 아니면 뭐 제주를 넘거나 그러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주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레버를 누르고 제주를 부립니다. 그러면 얘는 아마 생각이 레버를 누르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만 먹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쟤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갖다 보려고 우리가 이제 그 실험자가 조작을 한 거죠. 아마 저 쥐의 뇌 속에서는 이게 내 행동 때문에 먹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가 머릿속에서 그려졌을 겁니다. 예, 뭐 마찬가지예요.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일꾼들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건 파라오의 저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있는 곰팡이가 이 발굴이 되면서 물과 만나게 돼서 얘네들이 액티베이션 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독성 물질이 이제 풍겨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 HIV가 창궐하고 있을 때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 하면 방탕한 성생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무서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은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고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천문학 박사학위도 있지만 생물학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일반 대중을 위해서 여러분들 과학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과학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사실 어려운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마치 잘 아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에게 손에 든 패가 뭐냐 이걸 요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나 미신이나 종교에 대한 여기서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가 앞에 붙었겠죠. 거기에 대한 보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의 가치에 충실하다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걸 내 몸에 장착을 시켰다면 과학은 우리가 속고 있을 때 너 속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종합 과학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나왔던 게 이제 치명률의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오미크론이 나와서 거의 지금 잦아들고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저 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몇 개월밖에 안 지났을 때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집중 환자실에 들어가느냐 그 숫자를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초기에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쭉 늘어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그래서 집중적인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때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무서운 환경을 무섭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끔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마치 전염성도 증가하고 치명률도 증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 전염은 더 될 수 있어요. 사람들 계속 전염돼서 그 전염되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저기서 보다시피 중환자라고 취급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 아는 얘기, 지금은 다 아는 얘기죠. 만약에 이 그 치명도가 높은 놈이 숙주, 우리를 공격을 해서 목숨을 빼앗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면 그러면 새로운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날 거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숙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따라서 숙주를 치명적인 상태로 만들면 그만큼 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염성과 치명률이 같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를 평상시에 하던 사람들이라면 기자가 저렇게 얘기한들, 언론이 저렇게 얘기한들,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미국의 최고 재판소 판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문제는 법에서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학 시대의 법은 물론 과학적으로도 건전하고 적법한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믿는다. 예, 많은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정의와 관련된 문제였죠. 이 뉴욕 타임즈 2007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15년 전 얘기인데요. 이너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몇몇 뉴욕의 변호사들이 이제 모여갖고 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자. 그래갖고 여러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들은 잘 보관이 돼 있어요. 경찰한테.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서 그런 범죄의 현장에 있었던 물건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억울한지를 그런 현장에 남겨둔 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DNA 프로파일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20일까지 DNA 검사를 통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게 된 그런 사람이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DNA 200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 직접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과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이 과학의 성과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예, 심지어 달라이 라마도 불교의 교리도 과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교리를 고쳐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아니면 허버트 스펜서 그리고 토마스 헉슬리 같은 분들도 이 자연과학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교육 속에서 투영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과학적인 방법의 중요성 위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2개의 슬라이드는 이제 과학적인 내용까지 포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 얘기는 좀 제가 본격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화생물학과 교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 전공이 생물이니만큼 생명과학에서도 생명과학적 방법, 아까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생물학의 내용, 과학적인 내용, 이것은 이제 생물학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두 번째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순준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70년간 지속됐다라고 하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것과 진화론이 뭔 관련이 있는가? 예. 지금 이제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공생이 생명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현재까지 변화하는 과정이 진화라고 얘기를 하죠.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것처럼 시카고 대학에서 고전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 고전을 읽으면서 다윈이 어떤 얘기를 했고 바이스만이 무슨 실험을 했고 멘델과 홀데인이 갖게 된 이 과학의 생물학의 중요한 발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리진 오브 유캐리오틱 셀. 그러면 이제 우리와 같은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 그 친숙한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세포들이 유캐리오틱 셀, 그래서 진핵 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크고 복잡한 세포가 어떻게 생겼겠는가를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내보이는데 그 책이 진핵 세포의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게 뭐 돌연변이가 생기고 유전자가 우연히도 왕창 없어지거나 우연히도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뭐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공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커다란 닥트린 하나를 어떤 커다란 이론 하나를 갖다 축 던진 거죠. 근데 그게 설득력이 상당히 있고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것의 중요성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도 이 미토콘드리아 때문이고 여러분들 몸무게의 10분의 1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몸무게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있다? 우리 선조의 공생의 결과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근거 있게 또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진화를 보는 또 다른 눈을 제공했던 사람이 림 마골리스이고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시카고 대학의 교양교육 프로그램,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은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생물의 그 진화생물학 분야에는 상당히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발견이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거는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그 조상세포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림 마골리스라고 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학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공생이 일어났다. 그래서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진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 또는 뭐 청년인사 매신 이런 데서 제가 한번 따봤는데 뭐 진화로 전염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 진화하는 K방역 마스크가 진화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전입니다. 개선이에요.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발전인가 진보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그 기린이 계속해서 나무 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다 보면 그런데 나무가 안 뜯기려고 지도 이제 키가 크다 보면 기린도 목이 길어져 갖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저렇게 지구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자라더라도 기린 목도 거기에 따라서 자라게 된다.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에 우리도 모르게 평상시에 별 생각 없으면 라마르크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라마르크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생물은 조금 지나면 얘네들이 자라는 동안 발전을 해서 사는 동안에 발전을 해서 좀 있으면 아주 단순한 식물이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식물이 되고 그게 무척추 동물이 되고 척추 동물이 되고 나중에는 인간이 된다. 그 다음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화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동안 얻게 된 특징이 자손한테 전달돼서 자손은 좀 더 복잡하고 자손은 좀 더 발전된 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사고가 제대로 진화론을 공부를 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탐색을 했다면 이런 식의 사고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라마르크의 메커니즘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식으로 그 진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체가 생존하는 동안 얻게 된 변형이 자손한테 그냥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요즘 같은 그 공해가 심할 때에는 속눈썹이 긴 사람들이 진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화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같은 공기가 나쁜 시대에 사람들이 속눈썹 때문에 죽고 속눈썹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손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속눈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 사망률이 다르고 자손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다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소나무 자랄 때 옆에서 잘라주면 저렇게밖에 안 자라요. 그러면 라마르크 말이 맞다면 사는 동안에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얻은 씨를 심으면 조만한 조그만 그 소나무가 나와야 되죠. 안 그래요?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나온대요. 그래서 라마르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최근에 뭐 다른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그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럼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사실은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서 침팬지 생기고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서 사람이 생기고 그런 일이 지금 보면 거의 뭐 6천만 년 동안 갈라져서 현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진화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조상이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현재는 호모세이피언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글쎄요, 많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말의 진화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종이 생겼다가 어떤 놈은 없어지고 어떤 놈은 생겨나고 어떤 놈은 자손 번식에 성공을 하고 어떤 놈은 그렇지 못해서 유전자를 남기지 못한 이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거기다가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 이제 코비드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그 창궐하고 있을 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드 멘탈리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정신, 이건 달리 얘기하면 집단 면역까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방 접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죠.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수없이 많은 사망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화의 가장 그 자연 환경과 끊임없이 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작동하는 게 자연 선택설이거든요. 이것을 프란시스 갈톤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사촌 동생격에 해당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걸 잘 이용하면 우리 인간을 아주 잘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유제닉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생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인류의 기준을 정해버리고 사람들 저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게 우수한 인간이고 그렇지 않은 게 우수하지 않은 인간이고 뭐 이런 기준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저런 식의 측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인류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이런 인류들을 모아서 길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 우생학이고요. 모자란 사람들 속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이를 못 낳게끔 실제로 이제 미국의 30개 주에서 법률을 제정을 해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불임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히틀러도 여기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실제로 인간의 진화를 제대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혈연 선택이나 호혜적 이타주의 집단 선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교한 개념들이 나오면서 인간 진화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전공학적인 그 접근을 통해서 약을 개발하면 이거 사람들이 정상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이거 새로운 그 우생학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사람 성장 호르몬이나 적혈구 생성소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예, 뭐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화 생물학, 이게 생물학입니다. 생명과학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건전한 비판을 하고 건전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진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이 과학의 그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과학의 또 다른 핵심이 이제 서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암이 처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게 무슨 병이야?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암 연구소를 만들고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에서 처음에 노력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통증을 그대로 보고서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관찰하고 그래서 사람 수준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잘라내고 그래서 약을 투여하고 그래도 다시 재발을 하니까 너무나 이 병을 갖다 고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 자체의 그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쪼개서 보자. 그래서 그 암이 유발되는 그 부위만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예컨대 이제 유방암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관을 봤지요. 그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기관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유난히도 세포가 늘어난 부분을 뜯어서 봤어요. 이제는 세포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더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더 볼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 더 밑에 수준이 뭐냐면 분자 수준입니다. 거기서 단백질과 유전자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병 증상은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세포 수준이라고 더 내려가서 분자 수준, 유전자 단백질 수준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원인을 아니까 표적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셉틴이라고 하는 HER2라고 하는 이게 뭐 유방암의 타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HER2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허셉틴이라고 하는 것을 투여를 하면 아주 잘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의 중요한 여러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표적 치료제가 왜 가능한지, 왜 암 연구소에서 그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다른 생물학 연구도 그거랑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중요한 발견이 있게 되니까 안젤리나 졸리 이펙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 그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과학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도 우리가 인간인 것을 말해주는 인문학과의 결합이 없다면 전혀 이 과학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 예, 거기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깊어지면 자꾸 갈라지려고 그래요. 분과적으로 갈라지려고 그러고, 뭐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라든지 생물학은 또 뭐 기관학, 조직학, 분자 생물학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지려고 하는데 인문학은 발전하고 깊어질수록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문학은 사실과 환상의 두 기둥이 떠받들고 있다. 자연과학은 그것과 다르게 실증적인 것, 가능한 것을 탐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과 환상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받쳐지고 있는 인문학이 자연과학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과학기술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든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가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인문학이요. 그러면 과학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려줄 수가 있다. 그러면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동차를 팔지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과학을 전공하든 그렇지 않든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문학의 미래, 자연과학과 협력을 통해서 확장될 수가 있고 자연과학은 인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더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은 방향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이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 때 꼭 필요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1972년까지 있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험이 있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나 아니면 퀀텀 컴퓨팅 같이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이런 위기나 아니면 발전에 대해서 균형 있는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문학과 과학을 골고루 배우는 교양 교육이 우리 대학에서 절실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철 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과 과학교육의 융합의 방향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준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발표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자는 가톨릭대학교의 인간학연구소 이상민 소장님께서 미래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 경계 모듈형 인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민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장 이상민입니다. 마지막 발표이니만큼 이제 짧고 굵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윤승준 소장님이나 장수철 소장님께서 고전 독서와 과학의 교양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인성 교육이나 다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교양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저희 3년 동안 인간학 연구소에서 수행한 사업이 이제 대학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였고요. 저희의 3년 동안의 인성교육에 대한 그 모토는 경계 모듈형 인성교육에 대한 수업 설계였습니다. 사실 저희의 이제 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대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일까? 성인에게 인성이라는 것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냐, 변화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종종 뵐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그런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갈등을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며,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공동체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경계 모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약간 무모하게 인성교육에 도전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대학교는 본래적으로 이제 인성교육의 메카다라고 해서 가톨릭 인본주의 기반의 인성교육을 오랜 시간 실현해 오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보편적 인성교육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인성교육을 고도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청년기로 막 들어서는 성인이 막 된 경계라는 개념을 좀 더 부각시켜보고, 그리고 교육의 방법으로는 모듈형이라는 교육의 방법을 도입해서 교육의 내용으로는 경계의 사유라는 것을 저희가 정립해 봤고요. 교육의 방법으로는 모듈형 교육 방법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이었던 인성교육을 좀 더 학생들이 자신의 구체성,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맥락 속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을 때 좀 더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초교양 필수 교과인 인간학 수업은 전통적인 인성교육이고요. 학생들은 4년 동안 총 8학점, 4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한 저희의 연구 성과는 저희가 매년 총서를 통해서 발간하고 있고 올해 3차년도에는 인성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발간 예정입니다. 사실 인성교육은 학교의 역량에서도 크게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성은 CUK 핵심 역량의 두 축, 인성과 창의성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의 축은 자기 발견과 아웃리치라는 그 세부 하위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이런 CUK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저희의 CUK 인성교육과정 경계 모듈형의 역량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발견을 하고 어떻게 아웃리치의 자질을 기를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 자기주도적인 실제로 실천하는 행의 역량을 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 점을 교수학습 개발원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수업 모형은 인간학이라는 수업의 주제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의 사유를 크게 구분을 짓는 것, 넘어가는 것, 넘나드는 것 이렇게 3가지의 경계 키워드를 설정하였고요. 그 와중에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경계 키워드를 선택하고 조합해서 스스로 구성하게 하는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모형으로 설명을 우선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모듈형 CUK 인성교육과정의 목적은 저희가 설정한 경계의 사유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성찰로 연결되고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열린 관점을 지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가 좀 더 나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저희는 3가지 경계의 사유를 1차 년도에 설정을 하였고 그 경계의 사유는 구분짓고 경계를 잘 넘어다니고 그리고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즉 구분짓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리고 넘어가기를 통해서는 얼마나 도전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넘나들기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포용력을 갖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요. 이걸 통해서 각 3개의 경계의 키워드에 6개의 범주를 설정하여 총 18개의 범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로부터 이제 저희가 다양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따라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계의 사유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경계 민감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경계 민감성이라는 그 역량을 좀 더 길러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계 민감성이라는 것은 경계의 사유가 가진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내가 지금 구분을 지어야 할지 넘어가야 할지 넘나들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식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상대편과 다름과 차이를 인지하는 것 그럼으로써 경계를 마주하여 대립하는 상황,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은 교양인 시민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정성 혹은 정의로움 혹은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듈의 적용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교수자에게도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요. 학생이 선택하는 모듈은 이러한 경계 키워드를 선정하여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경험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좀 더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모듈이었고요. 교수자가 설계하는 모듈은 다양한 콘텐츠를 줌으로써
교수자가 좀 더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복잡한 표이기는 하지만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저희가 인간학 수업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교재의 내용이고요. 그 교재로부터 저희가 3년 동안 4가지의 모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의 사유, 의 3가지 경계 키워드를 가지고 18개의 경계 범주를 설정하였고요. 두 번째는 모듈북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영상 콘텐츠를,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인간학 교과는 가톨릭 인본주의 기반의 대학 이념 교과로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 교과입니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한 경계라는 키워드가 아주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1학년 1학기에 진행하는 나를 알기 관계 맺기선 총 9개의 주제로, 그리고 2학기인 더불어 살기와 희망하며 살기에서도 역시 9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데요. 인간학 연구소는 학부대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학부대학은 지금 가톨릭대학교의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축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 사업에는 현재 9명의 공동 전임 연구원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동안 모듈북이라는 것을 제작을 했고요. 이 모듈북은 저희 인간학 수업이 좀 더 철학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인성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북이라는 사례 중심으로 예를 들면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현상이라든지 혹은 책 등을 통해 나온 그런 사례 중심의 경계 키워드별 구체적인 사례와 생각거리를 제시하고 있고요. 3년 동안 총 120권의 모듈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북 형태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였고 지역사회에도 개방하여 누구나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듈북과 함께 저희는 CUK 인성 강좌를 제작했는데요. 3년 동안 총 54개의 영상을 제작해서 무크 형태로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CUK 클래스라는 1차 년도의 사업을 통해서 18개의 주제에 대해서 학부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인간학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선생님들과 함께 각 주제가 어떤 이론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론 강의를 진행하였고요. 2차 년도에는 CUK 책두레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주고 그것을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론의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CUK 스케치는 이론 강의와 사례 강의 그리고 현장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18편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희망이라는 것 혹은 자아라는 것, 고통이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저희 연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대규모 그리고 소규모 프로그램들인데요. 매년 1학기가 되면 학생들에게 CUK 독립선언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경계인으로서 독립할 것이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메타버스 안에서 북챌린지, 즉 게임의 미션 형태를 통해서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에 대한 후기를 서로 나누는 북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소소담담의 프로그램은 매년 저희가 각 연구진들과 함께 소규모의 그룹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심화 토론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4개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학부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청춘의 서재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 독서 활동 역량을 증진시키고 또 다양한 특강과 학술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 모형을 설계했는데요. 일반 강의 중심의 그 교재 중심의 인간화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저희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CUK 클래스와 CUK 책들의 중심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CUK 스케치를 통해서는 사례 강의를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모듈북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활동들을 하나의 모듈로 이제 엮어서 선생님들이 3, 4주씩 하나의 모듈을 제작하게 되고 그 모듈이 3개 정도가 모이면 한 학기 수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은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게 돼서 그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성찰시키는 그 관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것을 사회로 확장시켜 나가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점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올해 3년 차에 이 모형을 완성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약 17개 분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적용해 본 결과 학생들이 물론 보편적인 인성교육의 장점과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장점을 모아서 좀 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총 4개의 모형을 만들게 되고 그 4개의 모형을 연결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시각적인 이력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든 콘텐츠들을 저희가 3차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놓고 공유하고 개방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 이런 수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연구한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대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누군가가 저희에게 던진다면 저희는 3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인성은 계속 성장하며 발달한다라는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러한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인성은 바로 학생들의 성공과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대학 교양 교육에서도 저희는 이러한 인성 교육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짧지만 제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상민 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계 모듈형 CUK 인성교육 과정의 목표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남역 살인사건, N번방 사건, 데이트폭력 등 청년 세대의 일탈이 사회 문제화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 인성교육, 곧 고등교육 내 인성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이상민 소장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이상민 소장님의 발표를 끝으로 세션 2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세션 1에서는 인성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철학, 교육학, 한국학 등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서 인성과 관계된 학제간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션 2에서는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의 교양교육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융합적인 인문학 교육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22 CUK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학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학 교양교육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남은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2 CUK 국제학술대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노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